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G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단 제가 소리로 힌트 보병 관련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아닙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닙니다. 퐁퐁퐁퐁 아마 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유탄 발사기. 네, 그 계열이죠. 오늘 이제 주제가요. 바로 보병의 최강화력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네. 핑핑핑 하면 사실 잠수함 쏘는데 아, 그렇죠? 예, 예, 핑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 핑퐁. 아, 그렇구나. 예. 그 유탄 발사기 말 그대로 유탄을 쏘는 거죠. 네. 근데 유탄이라는 게 우리 수리탄 다시잖아요. 유탄 앞에 손 숫자 쓴 게 수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유탄이다. 그래서 흐르는 이제, 탄은 아닐 텐데 예, 유탄에 무슨 말이 그래서 안 되는 이제 그게 수리탄인 건데, 그래서 이 유탄 발사기는 총포 또는 소총에 부착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기를 통칭하는데, 말 그대로 고속 유탄 기관총은 보통 단발로 발사되는 그러한 유탄 발사기의 한계를 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연사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네. 보병이 갖고 다니는 화기 중에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물론 무슨 그 대포나 이런 거 빼고요. 보병이 비교적 손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화기 중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보병으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유탄 발사기 다 알거든요. 근데 그죠 한자가 그게죠. 수류, 류, 흐르는 유탄에 뭐 조사생 갔다 뭐 그것도 아니고 그 류가 뭐죠? 무슨 그게 게? 저기 석류류자예요. 석류요? 석류 이렇게 열어보시면 알맹이가 많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안에 뭘 가득 집어넣어놓고 터졌을 때 사방으로 퍼지게 만든 탄이다라고 해서 유탄이고, 이게 심지어는 영어로는 이제 그레네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게임할 때 많이 왜 아, 그레네이드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네. Fire in the hole. 뭐 그렇죠. 예. 근데 이 이름도 석류가 어원이고, 프랑스에서 그르나드라고 하죠, 석류를. 예, 요거에서 이제 뜻이 영어로 번역이 돼서 철자도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역시 뭐 수류탄이나 마찬가지로 많이 이제 비산돼 가지고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유탄입니다. 예. 뭐 저도 보병 소대여서 이렇게 유탄 발사기 그 사수가 뭐 저희 소대에 있었습니다만, 근데 네. 오늘의 주제는 고속 유탄 기관총. 좀 다르죠? 네, 포병이 아닌 보병이 갖고 있는 화기 중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갖고 있는 거는 K4라고 불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조금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이게 유탄이 보통 40mm 탄인데 네. 우리가 이제 포와 총을 구분하는 한계가 전문가나 뭐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mm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mm 미만은 기관총. 그러니까 뭐 14.5mm 뭐 이런 거는 포가 아닌 총으로 보고, 20mm 이상은 포. 그러니까 발칸포 20mm인데 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40mm인데 40mm를 그것도 연발로 쏘는데 거의 포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화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여하간 간에 하여튼 뭐 공식적으로 기관총으로 쓰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기관총으로 씁니다만, 이게 다른 화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그리고 가장 위력적이라고 그러는지 우선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상. 고속 유탄 기관총 K4. 오, 폼난다. 그러니까 기관총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저게 총알이래요. 아, 무시무시하네. 네. 게임할 때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우와.
저거는 실제 터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력이 큰지. 네. 근데 수류탄이 저렇게 연발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게. 오, 저 엄청난데요? 목표, 뭐야! 목표물이, 그래도 무슨 고장난 차를 하나 갖다 놔야지, 그 환타를 갖다 놓고 때립니까? 저 지금 유탄의 위력이 아니고 그냥 예. 그냥 부딪혀서 터진 거잖아요. 탄 자체의 그야말로 운동 에너지한 이제 그것만 보여주는. 와, 엄청난 화력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환타가 터져요. 저 비비탄 센 걸로도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소리가 아까 우리 전 MC 하듯이 그렇죠. 펑펑펑펑 하는 그런 소리인데 이게 정말 위력적인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KCTC라고 육군 과학화 훈련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상 적군, 이제 북한군을 상징한 전갈부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프로들입니다. 아주 훈련된 부대고 이 부대 우리 군은 이제 보통 연대나 단위를 바꿔가지고 이제 대항군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한국군의 경우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가상 북한군하고 훈련하는데 거기서 일종의 게임 체인저 비슷하게 확 전세를 좌우하는 게 박격포도 아니고 K4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떠가지고 그냥 한번 속된 말로 훑으면 거의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위력적이고 그래서 우리 군도 KCTC에서 그걸 하고 나서 야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유용한 무기구나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한 그런 일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됐습니다. 85년에 이제 개발이 시작이 돼서 90년대 초반부터 실전 배치가 이제 시작이 됐고 81mm 박격포, 90mm 무반동 총과 함께 우리 군의 대표적인 중대급 운용화기입니다. 중대급에서 사용하는 이제 화기이고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 그다음에 하천, 석곡 이런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예를 들어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밀집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적군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관총 유효사거리 밖에 있는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로서 이 고속 유탄 발사기가 적합한 거로 채용이 된 거고 주로 육군하고 이제 해병대에서 사용을 하고요. 네. 해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KAV-7A1이라고 부르는 상륙 돌격 장갑체도 장착이 돼 있고 해군의 경우는 이제 그 연안경비정 항만에서 쓰는 항만경비정 YB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분무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 대 배로 붙어도 저거를 한번 쏘면 그냥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근데 그 신기한 게 그리고 빵도 아니고 진짜 이 퐁 이걸 좀 약간 이거는 소리를 일부러 줄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음기 효과도 아니고 그것도 퐁 소리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그 쏘는 화약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는 총의 경우에는 총알이 날아가서 이제 사람이든 뭐든 간에 뚫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관통력이라든가 이런 까는 그 힘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가야 되지만 얘는 거기까지 도달만 하면 되거든요. 뭘 뚫고 지나갈 필요 없고 툭 떨어지기만 하면 되죠. 떨어지면 아래 터지니까. 터지는 그 상황이 무기인 거지 부딪히는 게 방금 환타처럼 깨지긴 했지만 부딪히는 게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처럼 빨리 날아갈 필요도 없고 총알처럼 끝에까지 힘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약을 약하게 써서 가스압을 가지고 이제 쏘기 때문에 저 정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퐁 소리가 나는군요. 약간 좀 장난감 같긴 하잖아요 소리가. 아무 위력도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퐁이 나는구나. 근데 이제 탄약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탄약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입마살상용 대인용 사람 공격용으로 쓰는 게 KM383 폭탄인데 이거는 살상 반경은 5m고 이런저런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반경은 15m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발로 가는 게 아니고 연발로 계속 날아가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다연장 로켓 연상하시면 돼요. 다연장 로켓도 한 발이 아니고 수십 발 또 여러 문을 쏠 경우 수백 발이 터지기 때문에 유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사람 외에 차량이나 아니면 이제 경장갑을 가진 장갑 차량 이런 것을
파괴하는 이제 대물용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KM433탄이라고 그러는데 이중 목적인 성형 자극탄을 쓰는 이런 이제 탄약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훈련탄입니다. 훈련할 때 쓰는 KM385탄.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저도 20몇 년 전에 그 장교 교육 받을 때 이 위력 시범을 봤거든요. 네. 예, 그때는 아마 저 총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탕탕탕탕탕 쏜 것 같은데 영상 그 상황에서 보니까 연사 속도, 발사 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네. 단발에 비해서 빠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연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K4의 경우는 이제 K20이라고 비교를 단발이었던 K20이라고 비교하면은 K20은 이제 40 곱하기 46mm 유탄을 쓰고요. K4는 비행 속도가 더 빠른 40 곱하기 53mm 고속 유탄을 사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길다는 얘기죠. K201의 유탄은 충렬을 떠날 때 속도가 75m/s, 그러니까 초당 75m.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총알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총알은 보통 음속을 넘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음속의 뭐 3분의 1 수준, 4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4분의 1 수준. 제가 생각하면 다소 5분의 1이죠. 거의 골프 티샷 정도에서 그거보다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땅 하면 쫓아도 갈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그 정도군요. 초당 75m면은 상당히 느린 거고요. 네. 그래도 K4 고속 유탄포는 그 3배인 240m/s니까 이건 또 그쵸. K201 기준으로. 예, 201은 이렇게 느렸고 얘는 그래도 음속의 한 3분의 2 정도 속도는 나는 거죠.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이제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리 공식에 의해서 비례가 되는 거죠. K4는 유효 사거리가 1,500m, 최대 사거리는 2,200m에 이르는데, 키로가. 그러니까 뭐 1km, 2km 정도는 쏠 수 있다는 얘기인데, K201은 유효 사거리가 고작 350m, 그 최대 사거리가 400m니까 거의 뭐 눈에 보이는 정도밖에 못 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개인화기 정도의 어떤 사거리, 거기서 네, 약간 네, 뭐 그 그렇죠. 경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소리는 그렇긴 한데 화력은 이거 진짜 엄청 나겠죠. 이게 최대 발사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요. 그만큼 하여튼 거의 이 한 문의 위력이 보병 1개 중대 화력과 비슷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빠른 속도로 쐈을 때 그거를 현실적으로 연속으로 계속 쏘기는 힘든 점은 있는데 하여튼 그 1분 동안 계속 최대 발사 속도로 쐈을 때 325에서 75발, 그러니까 300발 이상을 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유탄이기 때문에 터지면 이제 수백 개 파편으로 파편이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300개 이상이 이제 파편을 이제 날리다 보니까 그게 몇백 발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속으로. 뭐 상당한 이 파편 파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한 발 한 발이 5m 이내 인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C 훈련하고 이러면 이게 한번 속된 말로 떴다 하면 그냥 제압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또 이중 목적 고폭탄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경우 이제 관통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 그다음에 경장갑을 가진 차량 이런 것들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전차까지는 뭐 파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전차에도 이제 약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눈 있지 않습니까? 뭐 광학 조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5cm 정도의 관통력을 갖고 있는 탄을 쓸 경우 이제 파괴될 수 있죠. 고장은 낼 수 있겠는데 여러 발 쏘면 그러니까 뭐 재수없이 한 발 맞을 수 예, 있는 그런 거고. 면에서 이제 전투 능력을 상실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파괴력도 발휘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위력이 그렇게 세면 뭐 반동도 작용 반작용 이렇게 그것도 또 어째고 알아서 지금 놀라신 그런 식으로 지금 놀라고 표현하신 거죠. 저한테. 대견했어요. 작용 반작용 진짜네. 그러니까 참 이거 공게임 MC 하면서 처음에 칭찬받 쌤한테 칭찬받으면 뭐 나이 불면 좋아요. 예. 이거 반동도 뭐 세고 그럴까요? 딱 보시기에도 뭐 또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삼각대 없으면 뭐 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럼 그렇겠죠. 저걸 뭐 손에 들고 이렇게 예, 쏜다거나 예, 이거는 예.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 람보 영화에도 그런 장면 안 나와. 예, M60 쏴도 안 됐고 한 손으로 들고 쏴도 양손 이걸 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물론 이제 그거 진짜 이렇게 하고 쏘면 장난이가 두 개를. 이 반동을 발현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총이 무거워야 되는 얘기잖아요. 총이 가벼우면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밀려나니까. 그래서 몸체만 34.4kg, 몸체만 34.4kg. 꽤 무겁죠. 그리고 삼각대도 이제 M2 중기관총하고 같은 걸 쓰기 때문에 19kg. 그래서 그리고 두 개 이게 고정시키는 거치대 또 뭉치가 이렇게 연결된 데가 있어요. 이게 7.8kg. 그다음에 삼각대 0점 조절하는 전륜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합치면 전체가 65kg이니까 사람 한 사람 몸무게에 해당하고요. 물론 탄무게는 별도라서 이제 48발 들어있는 탄통이 무게가 28kg이니까 이걸 다 합치면 한 90kg에 달하는. 네, 그리고 0.1톤에 가깝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차량에 탑재해서 다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보병이 들고 다니면 진짜 이제 군대 생활 군대 생활 어려워지죠 이거. 게다가 이거 들고 쏜다는 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거는 그렇죠. 드는 것도 어렵겠네요. 예. 그럼 이제 이 K4 개발하면서 참고한 뭐 아버지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겠죠? 우리 군에 이제 수많은 무기가 그렇듯이 이것 또한 이제 미국제 무기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 바로 이건데요. 비슷하게 예, 생겼네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예,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미군의 MK19 마크 19 고속 유탄 기관총인데 베트남 전쟁 중에 이제 오. 탄생을 한 뿌리는 베트남 전쟁까지 꽤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그게. 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왔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모두 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그거의 이제 개량형이고요. 이 1967년에 이제 MK19 모두 제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그 미군들이 쓴 거는 베트남전에서 보면 조그만 소형 선박을 기관총이나 이제 고속 유탄 기관총을 달아가지고 이 메콩강이나 이런 강순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한 정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소형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UH-1 헬기에 정착을 해서 시범적으로 썼었고. 지옥의 근데- 묵시록 뭐 이런 류의 영화들에서 좀 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고장도 나고 이 탄이 뭐 걸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괜찮으니까 그 뒤에 개량형, 그러니까 1차 개량형 모드 1, 2차 개량 모드 2. 그래가지고 뭐 모드 3도 나오고 이제 그런 형태고, 초기에는 이제 미 해군하고 해병대에서 주로 썼는데 이 1976년부터 모드 3가 나오면서 그때 미군들, 미 육군들도 이제 점차 사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4년 이후에만 3만 정 넘게 생산이 돼서 미군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애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현재 미군은 이제 이거보다는 좀 개량된, 경량화된 그런 걸 쓰는데 NK47 발전형 경량 유탄 기관총, 이거를 이제 ALGL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MK19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같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이제 MK47 경량형 ALGL은 미 특수전사령부에서 정식으로 쓰고 있는 제식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미육군이 좀 확신이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뭐 고장도 좋아 나고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자극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소련의 우리 소련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은 비록 패망 없어졌지만 우리 소련의 AGS-17 고속 유탄 발사기.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듯하고 그렇죠. 좀. 탄통이 금박이 씌워진 건가요? 이게 탄통 하여튼 딱 눈에 띄네요 이게.
예, 요게 이제 별명이 플라마. 발음이 어려운 세트 러시아어 발음 모르겠고요. 플라미아라고 불꽃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플레어 비슷한 거. 그렇겠죠. 아 예.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길이가 1145mm니까는 1m가 좀 넘는 거죠. 무게가 중요한데 본체가 12kg. 아까는 34.4kg이었잖아요. K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그다음에 삼각대를 포함해도 31kg 정도라서 그 정도면 실제로 보기에도 가벼워 보여요. 예 보기에도 좀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이제 경량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발사가 블로우백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블로우백이란 건 이제 쐈을 때 그 총알 탄약에 이제 그 폭발이 하게 되잖아요. 그 가스 압력으로 재장전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죠. 권총에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유탄이 작아요. 소구경인 30mm 유탄을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꽤 나와서 광학 조준기를 사용하면 최대 유효 사거리가 1700m 정도나 된다고 하니 상당히 괜찮은 무기였고 이제 소련에서 이런 걸 만드니까 미국도 또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먼저 말씀하신 이어서 말씀드리면 AGS-17 파생형으로 헬리콥터 탑재용으로 개발된 AG-17A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구소련의 공격 헬기 중에 대표적인 게 MI-24 하인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람보 영화 보면 이렇게 옆에 날개처럼 달려가지고 밑에 진짜 큰 거. 예. 기관포 앞에 기관포 있고 로켓탄 달아가지고 로켓탄 막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무슨 전투기 폭격기 같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공격 헬기에서 우리 코브라보다 훨씬 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그 앞부분 기수 앞부분에 그 터렛 부분에 그 300mm 외부 탄창과 함께 장착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AGS-17도 또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 후계자로 나온 게 개량형이 AGS-30, 30mm 유탄 발사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30mm 유탄을 써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 절감하면서 아마 이제 같은 탄종을 사용한 걸 보고요. 그리고 또 이 AGS-17 부품 한 40% 정도 같이 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중량도 줄었고 그다음에 쏠 때의 그 반동도 이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량화되는 바람에 3명에서 요원 2명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원래 가벼웠는데 더 가벼워진 거죠. 헬기에서 유탄 쏘고 다니면 진짜 좀 축대 맞히죠 진짜. 진짜 멧돼지 얘기 다시 나옵니다. A10 움직이 다시 했던 그때. 끔찍하게도 당하는 쪽은. 밑에서 뭐 그 공포감은 말도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AGS-17과 마찬가지 블로백 방식으로 이제 발사가 되고 30발 탄창이 이제 그 벨트 급탄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가볍다 보니까 삼각대가 아니고 양각대, 다리 2개 달린 양각대만으로 사격을 할 수가 있고 이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유효 사정거리는 이제 300m고 여기에 광학 조준경을 달았을 때는 1.2km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최대 사정거리는 1.7k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장비는 북한군 훈련할 때 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보이기도 해요. 북한군도 역시 우리 K4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경량화됐고 이 탄도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뭐 사거리도 그렇고 성능이 좋네요. 그러면 MK19 그 모드 3 얘는 어떤 정도 화력을 갖고 있을까요? 또 이제 우리 K4가 분당 300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300발 이상 유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 탄 중에 이제 M430이라고 이중 목적 고폭탄의 경우를 보면 탄착 지점 중심으로 이제 5m 이내 살상력이 있고 15m 이내 인명의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우리 K4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5cm 미만의 장갑도 관통할 수 있어서 경장갑 차량을 또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MK19 모드 3도 마찬가지 블로백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탄약은 탄띠를 이용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1500m 정도여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원쌤이 좋아하시는 구소련 장비에 비해서 약간 짧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 MK19니까 오래된 거니까. 구소련 고성유통 기관총은 북한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뭐 웬만한 구소련 무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갖고 있죠. 그러면 사실 뭐 K4나 뭐 참고했으니까 MK19 모델 3나 뭐 두 가지가 뭐 비슷하네요. 개발 당시에 이제 샘플과 도면을 참고했던 모델은 사실은 이제 MK19 모델 1
모델 1. 3가 아니고 1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MK19 모드 3와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된 거죠. 구조를 모방한 설계이지 완전 복제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부품 호환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복제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특허나 저작권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수출도 됐고 리비아하고 멕시코에 수출했는데 한정당 2,400만 원에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리비아로 수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군요. 저기 고속 유탄 기관총 이 개념상 이거 네. 언제쯤 등장한 겁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변하면서 발전한 거죠. 우리 초기에는 유탄이 이제 40 곱하기 46mm 모델이고 포고 속도, 포고를 떠날 때의 속도가 초속 75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굉장히 느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거리도 떨어지고 관통력도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60년대 초반에 그 헬기라든지 고정익기에서 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형 유탄이 개발이 됩니다. 그때 이제 유탄이 40 곱하기 53mm로 바뀌는데 길이가 좀 길어지는 거죠. 그 포고 초속도 240m로 3배 가량 빨라집니다. 근데 1965년에 이제 미 육군이 그 40mm 고속 유탄을 사용하는 M75 고속 유탄 기관총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베트남전에 있었던 이제 UH-1 그 헬기에 이제 장착이 돼서 사용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 해군이 MK19 고속 유탄 기관총을 이제 개발한 거죠. 네. 확실히 무겁고 그러니까 이거 운영할 때 이거 뭐 그냥 심센 한 명이 쓰거나 그러지 않겠죠? 실 운영은 어떻게 된답니까? 아무래도 좀 뭐 반동도 굉장히 심하고 무게도 있고 하니까 지상형 같은 경우에는 거점 방어를 하거나 또 도수 운반할 때 쓰는 M2 중기관총 전용의 M3나 M122 삼각대 이런 게 결합된 상태이거든요. 항상 MK64, MK93도의 거치대 부착이 필수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좀 한계는 이걸 두고 뭐 정글을 뭐 달려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야 신속히 야구 하나 갖고 와 빨리 뭐 이럴 수는 그런 없는 식으로는 거죠.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2013년부터는 중량이 33% 정도 줄어들었어요. 3분의 1이나요? 네,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M205 경량형 삼각대가 이제 함께 사용이 됩니다.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붙인다고 한 손으로 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삼각대를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험비 같은 군용 차량이나 그다음에 뭐 MRAP, MTVR 이런 경차량에 M4, M66, M912 같은 거치대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부착해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M1117 가디언 장륜 장갑차, AAV P7A1 상륙 장갑차 포탑에 달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헬기에 붙이거나 자동차에 장착을 하거나 이제 아니면 거점 방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쓰는 거는 아니다. 네. K4가 뭐 당연히 얘가 무게를 보면은 뭐 차량 이동인데 하지만 그 81mm 원래 차량 이동하지만 때에 따라서 행군할 때 그거 분해해갖고 들고 다녔거든요. 네. 이것도 행군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그거 힘들겠는데요. 원래 대대 편제상 최대 4대의 차량이 배속이 되는데 요 일부 부대는 이걸 메고 행군을 한대요. 예. 하면 해야 돼요. 또 사수 같은 경우에 이제 감당하는 무게가 총이니 탄약이니 뭐 탄약 안내기 운반 지게 합쳐서 40kg 정도 되는데 K4를 메고 행군하는 장병이 말하기를 제발 좀 군장을 짊어지고 싶다라는. 왜냐면 이거 말고. 그 위에 얹어야 되니까 그럴 거면 얹어야 돼서 얹어야 돼서 그럴 거예요. 얹어야 돼서. 예. 그래서 이제 화기중대 병사들 사이에서는 81mm 박격포와 90mm 무반동 총하고 이 K4 인원들끼리 누가 더 빡센 보직인지에 대해서 자세가 중요한데 자세가 나올라나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네요. 자세가. K4가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진지한 경쟁심을 갖고 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81mm와 서로 지고 싶은 90mm 경쟁이에요. 그래 네가 이겨라. 이건 이기면 제일 빡센 거 아니에요. 서로 지고 싶어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마 81mm하고 90mm 출신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악성 댓글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네가 세 개 다 매봤냐? 네가 한번 해줘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봐라 한번. 근데 일반적으로는 K4가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대요.
네, 근데 진지에 올라가는 등 도수 운반을 길게 해야 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옥이라고 합니다. 산악지형 입구로니까 예. 가면은 진짜 완전히 전방을 다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니 예.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예. 이게 차를 못 가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총도 버리고 싶은 적이 많은데. 네. 하여튼 막 전방에 고생하시는데. 네, 저도 발언 전면 수정. 예. 그건 대봐야 한다. 정확히 모르겠다 나도. 이 세 화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댓글에서 서로 토론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나 어디 출신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예. 얼마나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장비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디에서 근무하셨냐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어디에 근무했냐, 너 거기 올라가 봤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 화학산 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저도 초반에 이제 이거 주로 차량에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네. 저도 그 사진이나 영상에 가끔 이 메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야, 저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쪽 택배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헬기 네.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다 우리가 가요. 전 제가 옮긴 거 제일 무거웠던 게 네. 타이어. 네. 헬기장을 만들었거든요. 네. 헬기장을 만들어 타이어를 들고 갑니다 우리들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장이 필요한 거는 자세가 나와야 돼요. 네. 우리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타이어가 나쁜 거는 자세가 안 나와요. 이따만한 타이어, 트럭 타이어 갖고 올라가거든요. 우리 다 만듭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병들이. 근데 진짜 이런 무기들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차 못 올라가는 이럴 때는 옛날식으로 당나귀가 제일 좋아요. 당나귀. 그러네, 당나귀. 제가 옛날에 당나귀 타고 당나귀 타보죠. 당나귀 노새 다 타봤는데 노새도 타보죠. 네, 동키호테도 아니고. 저기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도 가셨어요? 네, 당나귀를 타고 그 산을 올라갔는데요. 네.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당나귀가 힘이 진짜 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차가 못 올라가니까 당나귀 옆에다가 몇십 킬로씩 되는 뭐 쌀이니 밀이니 뭐니 다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현대에선 좀 안 어울리는 거긴 하지만 진짜 저런데 차 못 올라가는 데서 사람이 끌고 가느니 당나귀가 싣고 가면 쉽게 올라갑니다. 아니, 사람 실제- 탈 수도 있고. 실제로 아프간전에서 아프간도 산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미군 초기에 CIA 요원이나 이런 특수부대원들 들어가서 제일 많이 의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나귀예요. 네. 역시. 당나귀가 네, 그 실제로 각종 뭐 장비나 이거 운반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뭐 참하고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 네. 나를 때다 그거 나오는데 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쓸 수 있는 게 아니 뭐 포르쉐는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잖아요. 뭐 에스턴 마틴 뭐 쓸 수 있겠으냐 거기에서. 그 타이어 싣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워리어 플랫폼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러네요. 그 다음 시간에 당나귀 특집하면 어떨까요? 당나귀 요리도 마지막에 한번 더. 전쟁 끝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네. 전쟁과 동물 얘기도 한 번 더. 네, 그렇죠. 전쟁 전사의 길이 남은. 네. 고성 유탄 기관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아니 요거에 뭐 조금만 이렇게 더 백해 보면 이제 유탄 발사기가 네. 뭐 더 이렇게 뭐 기본이 될 것도 같고 그다음 유탄 발사기는 또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부분도 또 궁금해져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1차 대전까지 이제 가볼 수 있는데 와, 오래가네요. 1차 멀리 가네요. 대전이 우리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1차 대전은 참호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 피하간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이 고착된 이 진지 참호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엄청 컸는데 여하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돌 던져서 뭐 싸울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하고 그러지만 그때 이제 등장한 게 그래서 많이 썼던 게 이제 수리탄인 거죠. 네, 수리탄이고 그 프랑스군이 그때 이 수리탄을 써서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그 수리탄이 뭐냐? 머리비청 응급 수리탄입니다. 머리비청이요? 예. 머리비청은 뭐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머리까지 생겼네요. 예. 뭐 방망이 수리탄인 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예. 그러니까 머리비처럼 생긴 막대기 끝에 네. 이 폭발물을 달아서 그러니까 유탄을 달아서 던지는 형태 그런 거였던 거죠. 우리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방망이 수리탄이라고 뒤에 이렇게 돌려갖고. 예. 근데 그걸 약간 포장을 하지 않은 형태처럼 얼핏 보면 보이기도 하는데 프로토타입. 여하간 그 외형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사용돼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강화된 수리탄을 나중에 다시 이제 제식 무기로 채택을 하고
만고이 진리지만 남들이 써서 괜찮은 제품, 무기 이런 것들은 바로 또 따라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우리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참전국들이 이제 수류탄을 만들어서 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군의 경우는 별도로 이 수류탄 투척팀 던지는 걸 주임을 그런 투척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군요. 수류탄 투척팀. 와, 예. 그러니까 유탄 발사기가 사실 수류탄을 날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수류탄 투척팀이 독일군에서 운영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수류탄만 전문적으로 던지는 척탄병이 더 옛날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척탄병. 과연 척탄병이 누굴지 조건이 매우 스펙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이 척탄병에 대해서 오늘 본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지원, 김효한, 구자욱, 펀치랑 키에 잘생긴 얼굴까지 경기장을 훈훈하게 만드는 비주얼 갑. 후기 종목 운동선수들이죠. 이렇게 완벽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데 이분들 만약 18세기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공이 아닌 이걸로 훈련을 했을 텐데요. 수류탄입니다. 척탄병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그야말로 당대 한 외모, 한 힘 하는 남성들만 모였다는 최정의 척탄병 부대. 어떤 부대였던 걸까요? 역사와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죠? 그 유명한 브리메로 18일 쿠데타를 그린 건데요.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은 우리의 국격격인 500인회에 들이닥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나폴레옹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날 나폴레옹은 권력을 잡기는커녕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500명의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할 뻔한 건데요. 나폴레옹은 당연히 무사했죠. 나폴레옹 뒤에 2명의 병사들 보이시나요? 이들이 잘 호위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척탄병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수류탄이라는 신무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밀집 대형 전투에서 수류탄을 멀리 잘 던지는 것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척탄병 부대인데요. 수류탄을 전문적으로 던지는 병과죠. 그런데 당시 수류탄은 엄청 크고 무거웠습니다. 척탄병은 덩치 크고 팔 힘이 세야 했죠. 게다가 아군의 최선두에 섰기에 용맹함과 강한 정신까지 갖춰야 했는데요. 그래서 최정예 부대로 대우받았고 많은 보수와 특별한 군복을 지급받았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제국군의대, 고참 근위대 소속 제1 척탄병 연대는 당대 프랑스 육군의 최정예 중에 최강의 장병들만 모아놓은 부대였는데요. 인간 흉기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직접 호위하는 임무까지 맡았는데요. 이들의 활약은 전투에서도 빛났죠.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아일라우 전투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부대였으니 입대 조건도 많이 까다롭겠죠. 35세 미만, 키 178cm 이상, 복무 기한 최소 10년 이상의 3번 이상의 원정 전투 경험이 있어야 했죠. 게다가 읽고 쓸 줄 아는 지적 능력까지 겸비해야 했습니다. 정예 부대인 만큼 나폴레옹과도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요. 불평불만도 황제에게 숨김없이 말할 정도였죠. 그래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아꼈으면 불평쟁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줬을까요? 나폴레옹 근위대 척탄병 부대는 모자도 특별했는데요. 챙이 없는 고음 가죽 모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오늘날 영국 왕실 근위대가 쓰고 있는 모자가 바로 이 부대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렇듯
외모의 실력, 황제의 사랑까지 듬뿍 받은 척탄병 부대. 왕실 행사나 퍼레이드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는데요. 일종의 얼굴 마담이기도 했던 겁니다. 나폴레옹 근위대 척탄병들의 평균 키는 174cm. 당시 프랑스인 평균 키가 164cm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나요? 사실 나폴레옹의 키는 알려진 바대로 작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인 평균보다 큰 167.8cm 정도였는데요. 단신 나폴레옹으로 알려진 이유는 그가 늘 키 큰 근위대 척탄병들과 함께 다녔기 때문이죠. 자기가 작아 보이긴 해도 언제나 듬직한 척탄병들이 뒤를 지켜주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적들이 우리 황제를 잡으러 오거든 나는 무덤에서라도 뛰어나와 나의 황제를 보호하리다. 하이네시 두 사람의 척탄병입니다. 슈만의 가곡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나폴레옹을 향한 두 척탄병의 강한 충성심이 비장하게 드러나 있죠. 하이네와 슈만도 척탄병들의 용맹함에 감동받았나 봅니다. 척탄병 부대는 나폴레옹이 쥐고 있던 최고의 카드이자 비밀병기 아니었을까요? 야, 근데 보니까 저는 정말 엄청 좌절감을 느끼게 되네요. 네. 키에서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위안을 삼는 거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는 키는 돼요. 저는 키 됩니다. 저는 키는 되고. 아니 우리 전 MC나 조금 뭐 네, 될까? 나이 안 되고 그리고 아주 형님 되는 거 있어요. 뭐? 읽고 쓸 수 있는 지적 능력. 형님이 읽는 건 뭘 쓸 줄은 아시는 건 제가 알아요. 직업이 기자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마해요. 이제. 저는 그냥 척탄병 안 하고 유탄 발사기를 쓰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뭐 몸 들이고 이제 안 하려니까. 네. 수류탄도 한번 또 역사를 보면 수류탄 가장 오래된 수류탄 또 언제 걸까요? 놀랍게도 13세기인 1274년에 중세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이제 아, 하카다반에 일본이요? 아니 일본 하카다반에 사육한 몽고군. 몽고군. 예, 요즘 우리가 자주 가는 후쿠오카에 하카다만의 거이군요. 예. 이때 이제 고려 시대죠.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를 통해서 일본을 공격을 많이 했었고 그 공격을 실패를 많이 하면서 그때 뭐 저 여러 가지 저 신풍도 오시고 감히까지 신풍도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 시절인데 일본 하카다만에 사육한 몽고군이 처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 14cm니까 꽤 큽니다. 지름 14cm의 이 대츠하우라고 불리는 청동체 수류탄인데 이 돌이나 도자기로 만든 용기를 사용을 했고요. 이 시절에는 나중에는 이제 주조제 금속이나 빈 깡통 같은 걸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전선에서 급조할 수 있는 무기로 이때 이미 이제 화약을 넣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런데 뭐 효과가 정말 있었을지 제대로 그거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오면 러일 전쟁 때 이제 일본군이 러시아군의 기관총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까 참호 얘기도 하셨지만 빈 깡통에다가 폭발물하고 못을 잔뜩 넣은 수류탄을 대용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수류탄의 개념이 점점 정립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무기들도 또 찾아보면 있겠죠? 그렇죠. 뭐 아까 뭐 유탄 발사기 조상이 수류탄이다 뭐 이제 했지만 그 외에 뭐 다양한 무기들도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아부스포나 일본의 뭐 대주총 그리고 한국의 수포 손 숫자 쓰는 수포 이것도 비슷한 개념의 무기가 아닐까 싶고 조선 시대 전기에 소소완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승자 촌통처럼 뒤에 나무자를 끼워서 이를 잡고 지금의 이제 유탄 발사기처럼 이 곡사 형태로 돌로 만든 탄을 둥근 탄을 쏘는 휴대용 곡사화기도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뭐 거슬러 올라가면 원조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무 자루 나오고 뭐 앞서서 무슨 뭐 옹기도 나오고 뭐 깡통 뭐 많이 나오는데 뭐 요즘 같이 생긴 요즘 동그랗잖아요. 요거는 언제쯤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인데요. 네. 지금의 대세는 이 모양이잖아요. 네, 동그랗죠, 동그랗죠. 요거죠, 그렇죠, 요거죠. 그렇죠. 딱 이거죠. 수류탄은 다 이걸 떠올리는데 네. 혹은 뭐 솔방울형 이런 거 그죠? 요거는 M67이라고 하는 수류탄이고요. 어디서 착안했는지 혹시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힌트는 미국이다. 미국 공 작은 베이스볼. 베이스볼, 베이스볼. 야구. 네. 예.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미국 사람들 그런 데가 있잖아요, 좀. 그러니까 미국 병사들이 야구공 모양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공 형태가 던지기에도 유리하기도 하죠. 막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방향 맞추기 좀 어렵고. 그래서 막대 수류탄이 사라지면서 이제 계란형 혹은 공형 수류탄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 이 M67은 내부에는 이제 강철 코일이랑 베어링 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 쇠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플라스틱 활용도를 많이 높이게 돼서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요즘은 또 플라스틱 외피를 가진 수류탄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플라스틱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질을 가진 것도 있어요. 아, 예. 예. 그 3호 주얼리 사건 아시죠? 인질 구출 작전이라든지 이런 대테러 작전에 쓰는데 스턴 그레나이드 이제 띵. 예, 충격, 성광탄. 터트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게임 쪽에서 늘상 나와요. 그거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수류탄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해서요. 화력을 올리고 싶으면 초록색 화약통을 붙이면 된대요. 멀리 있는 적을 무력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새총으로 또는 뭐 석궁으로 날리는 방법.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뭐예요? 총이 있는데. 총알 나가는 게 총인데 거기서 뭐 딴 게 나가냐. 유탄 발사기 이건 언제쯤 만들어진 거죠?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한 무기가 있어요. 일본이 네. 그쪽이 좀 빨랐군요. 네. 구조는 뭐 심플했어요. 이 조준 장치는 이 포신에 있는 붉은 선. 골프 치는 거 같네. 골프 이렇게 골프공에게 선을 놨고 그러면 그게 조준 아닌가요? 결국 에이밍인데 그거예요. 미 해병대가 이것 때문에 꽤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접 방어용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 책에다가 유탄 발사기를 붙이자. 우리 교보제를 그래서 제가 가져왔느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방아쇠가 2개예요. 탄 넣고 당기고 안전장치 풀고 격발. 그냥 받는 건 IS 같아요. 군인이 그렇게 이름 쳐야 합니까?